네, 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할 이슈들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첫 번째 이슈는 바이오 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실시되면서 거기서 최대 수혜주로 여겨지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온 이 전성기에 맞춰서 우리 종목 어떤 걸 잘 골라봐야 될까요? 유한양행, 일단 오늘의 주도주입니다. 미국의 FDA가 렉나자 승인했다라는 이슈 속에서 지금 5거래 연속 올라가거든요. 우선주가 오늘은 27%대 급등 나타내고요. 유한양행도 여전히 지금 거래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급등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렉나자 효과를 사실 조금은 늦게 반영이 됐었어요. 당일에는 오히려 좀 차익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발 더 늦게 붙은 불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건지 지금 질주를 어디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따라잡아도 괜찮은 구간인 건지 아니면 보유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목표 주가만 바라보면서 대응할까요? 현실적인 목표 주가는 이미 넘어섰죠. 네. 시장에서 나온 목표 주가는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글쎄요. 신규 진입자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으로 보였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레전드 바이오텍이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의 비슷한 이슈로서 FDA 승인을 받고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8조 원대 정도의 시가총액이 갔었는데 그 뒤에 2차 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20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승인권 발표가 됐을 때 그냥 그때 일정 매매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 이틀 동안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이제 떨어뜨렸죠.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야기됐던 11만 원대 목표 주가 대비해서 그쯤도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가격을 받고 물량을 받고 다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오는 보링이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보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신규로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2차 데이터 그리고 9월에 폐암학회나 이런 것들 일정들이 또 있는 상태이고요. 11월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월간 기준, 그러니까 연간했을 때 월간 기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시점이 11월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년 아스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대선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에서도 비껴나 있는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코스닥 1위를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가 뭐가 될 것이냐, 그게 하이닉스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장의 힘을 말해주고 어떤 섹터로 시장이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면서 2차 전지가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지금의 시장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준 어제 굉장히 큰 이벤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황제주로 등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등도 마찬가지고 지금 알테오젠 최근에 조금 주춤을 하지만 신고가 영역에서 이야기됐던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여러 종목들 그리고 종군당 녹십자 이런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등등과 같은 퓨처캠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시장의 중심에는 역시 바이오 쪽에 수급 쏠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이는 거고 거기다가 엠폭스라든지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 물론 엠폭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쪽은 테마성이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중심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쏠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주인공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온기가 퍼져 있습니다. 앞서 머니맵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 봤을 때도 이 제약 바이오 쪽이 다 같이 좀 빨간불 강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하반기에 확실히 이쪽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유럽에서도 뭐 종양학회 이러한 또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앞서 박근영 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탄탄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외에도 사실 여러 테마가 또 있긴 해요. 비만 당뇨부터 해서 진단키트 등등이요. 하나씩 테마에 대한 이슈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은 대표님, 그동안 저희가 비만 치료제 얘기할 때는 꼭 대표님께 의견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펩트론 워낙에 또 일찍 잡아주셔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요. 대봉 LS가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 또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한번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 재시동이 걸리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여전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 안에서 종목 돌아가면서 그냥 움직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은 좀 여전히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항암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CDMO 관련된 종목군들도 네.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안에서의 좀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오히려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오늘 시세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봉 LS가 물론 상한가에 안착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비만 치료제들은 오히려 관련돼서 유한양행과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쪽 관련돼서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저는 보는 게 좀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안 좋다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또 지금 세계 폐암학회라던가 이쪽 일정으로 봤을 때도 관련된 기업들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단독 요법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만약에 경쟁사 대비해서 더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쪽 결의 종목들이 당분간은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동안 관심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CDMO 관련돼서 ST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회 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시장 분위기에는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좀 더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물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잘 가는 쪽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CDMO 쪽을 이끄는 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황제주 등극하고 나서 지금도 거의 100만 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 계속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살짝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일단 관련돼서 CDMO 그 후발주로 달려가는 기업도 오늘 이제 ST팜도 그렇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시세에 계속 연속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물론 더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을 추려놓고 좀 눌림이 나오면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저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쉼이 없이 달려나갈 수는 없어서 이 안에서의 순환매를 좀 이용했을 때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눌림 구간을 활용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ST팜 사실 오늘 뭐 신고가 기록했지만 바이넥스 그동안 신고가 랠리 보이다가 오늘 좀 쉬어가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 노려보면 괜찮을까요? 네, 차라리 그렇게 쉬는 네. 구간에서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박근영 부장님께 앞서 진단키트 쪽 살짝 언급해 주셔서요.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엠폭스가 뭐 유럽에서는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K 진단키트가 이거 감염을 바로 잡아낸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전 세계에 공급한다라는 뉴스 나옵니다. 네. 당장의 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슈가 나오다 보니 매기가 쏠리고 있어요. 오늘 급등하는 거 이거 팔아야 되는 기회인가요? 아니면 더 담아야 되는 시점인가요?
네, 엠폭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조금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금 WHO가 1,800억 가까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네. 또 뉴스가 나오니까 뭔가 그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 WHO가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게 이제 PHEIC라는 건데 이걸 이제 선포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쪽 지역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수급이 쏠린다 볼 수 있겠고, 국내도 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23일 기준 국내 엠폭스 감염 환자 수가 11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 3월까지 보고되지 않다가 4월부터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매달 조금씩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7월에 6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 약간의 확산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코로나와 엠폭스 차이는 뭐 좀 있어 알겠지만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나 엠폭스의 증가 수가 조금 개체 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명이든 뭐 몇 명이든 간에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국내 진단 키트가 엠폭스를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뭐 확인이 안 된 사안이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주가가 30% 정도 올라간다면 그러면 엠폭스 관련주로 됐던 종목들이 과연 30%의 성장이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쏠림에서 센티적으로 좀 더 쏠리면서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수급에 의한 현상이지 뭐 펀더멘탈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수급도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한번 지난번에도 불거졌다가 다시 좀 잠잠해지면서 주가들이 다 대부분 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정도만 보시고 너무 공격적으로나 그다음에 아마 펀더멘탈리 뭔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뭐 아주 급하게 그리고 큰 주식을 실른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럽고요.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테마인데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오름폭 많이 줄었거든요. 보안주입니다. 정부에서 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러한 뉴스들 나오면서 일단 어제 이게 특히나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도 일부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가 싶었는데 지금 사실 뭐 거의 윗골이 많이 달고 있어요. 확실히 이게 테마에서 그냥 그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 신규 테마로 떠오른 게 이제 보안 쪽인데 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센즈랩이었거든요. 그게 오늘도 23%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금은 5% 정도까지. 이런 거 보면 그냥 단순 테마였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보안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질 수 있는 네. 시장이고, 또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에서 지금 워터마크 이야기도 계속 같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 AI 워터마크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라는 뜻도 밝히면서 관련된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은 좀 지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연결고리를 좀 찾기에는 실질적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있겠지만 그 기대감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테마성으로 저는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된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신시웨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플랜티넷이라는 종목도 지금 2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뭐 200억, 400억 이런 거의 처음 들어보는 종목도 많아요. 네. 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또 그만큼 위험성을 같이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보안 시장의 성장 그리고 보안 시장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리스 관련돼서도 일각에서는 보안 관련된 이제 뭐 좀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시세만 보더라도 이게 단순 테마성 움직임이 큰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보안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에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뭔가 종목 잘 고르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박근영 부장님. 일단은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을 막 찾는 움직임 활발하고 오늘 그러한 성격에서 아마 뭐 신시웨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종목들 말고요. 좀 탄탄하게 실적까지 낼 수 있는 기업은 없을까요? 보안 시장이 딥페이크 이슈 이외에도 그 전에 네. AI 시장이 열리면서도 보안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리포트는 수차례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제 국내 보안주들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진행되는 이러한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완전히 바뀌는 시장이잖아요. AI 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정말 성장을 구가하는 시장에 대해서 사실 좀 확인된 종목들이 그렇게 썩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업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보안 관련된 보안 전문가들이 그렇게 국내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세태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쪽이 굉장히 시장을 더 키워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보안업체 가운데 좋은 회사들 많죠.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우리가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오토마크라든지 이런 관련된 뭐 테마성으로 관련된 연관을 지어서 주가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만 보안업체들이 과연 그러면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퀀텀 점프 이런 것들을 그때 산업적인 혁명에 따라 보여줬느냐, 그리고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과연 정말 이것이 반사이익으로 정말 될 수 있을까?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센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보안업체가 물론 장기 성장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보고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당장 주가들이 뭐 20%, 30%, 50% 올라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펀더멘탈 변화는 좀 소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세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회의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단순 테마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시세가 갑자기 또 나고 있어요. 오후장 들어서 SK 하이닉스 6일 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둔 상황인데 오늘 내내 쉬어가다가 갑자기 2%까지 쭉 올라왔어요. 박근영 부장님, 이거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은 나와봐야 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TSMC가 좀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TSMC의 여러 가지 뭐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 그 TSMC가 보여줬던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자체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진율이 과연 70% 중반 되고 있는 마진율을 더 구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마진율의 성장성이 조금 완만하게 꺾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된 지금 옵션 포지션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엔비디아의 평균적인 변동성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의 옵션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상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10%에 가까운 양쪽의 옵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변수, 그다음에 젠슨왕의 어떤 이야기 코멘트에 따라 아래 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오장 들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서 뭐 반도체 소부장도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도 막 튀어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오들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테마주들, 보안주라든지 무슨 엠폭스 관련주나 이런 쪽이 시세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튀어오르면 이쪽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관련된 경계감 때문에 주가들이 못 오르고 조금 쉬어 있었지만은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침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미리 아마 선침해를 한 다음에 뭔가 나왔을 때 뭐 팔든지 아니면 뭔가 좋아지면 더 가든지 이런 식의 배팅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 대비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구가할 수 있는 쇼킹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워낙 많이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왕이 굉장히 상당히 적극적이고 뭐 공격적인 그리고 블랙웰 관련된 하반기 관련된 부분 일정 부분 조금 지연됐던 부분들이 호퍼가 얼마나 또 케어를 해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하반기 내년에 대한 수요를 아주 공격적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아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PBR이 1.2배, 1.3배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이 매력적인 구간까지 빠졌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와도 별 할 말 없는 그런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장 들어서 이런 테마주들 윗골이 길게 달고 또 수급이 어느 정도 반도체로 이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부장 관련주들 오름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어느새 5%대 강세 보여주고요. 테크윙 이러한 종목들 다 오름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확실히 내일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그냥 팔아버린다. 이런 느낌인 건지 이재은 대표님 지금 장비주 뭐 다 오름세 나타내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잡을까요? 지금 살까요? 저는 원래는 이제 관망 쪽인데 네, 이제 네. 확인하고 사도 네. 늦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매수세,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에 일단 오늘 매수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좀 나와서 주가가 뜨면 내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당분간 하반기 때 더 좋아지겠는데 생각해서 그 물량 그대로 홀딩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두 가지의 포지션을 만약에 내가 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매수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은 아니지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하실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내일 확인을 해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동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소부장 기업들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내일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뭐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확인해보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거에 대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기대감이 워낙 크게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콩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그리고 블랙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납득하고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상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저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돌다리를 좀 더 두드려 보고 건너자라는 관망 의견을 주셨네요. 내일 확인해 보자.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어느 정도 0.4%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반도체주가 어느 자리를 좀 잘 지켜준다면 지수도 오늘 양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1시 한 20분쯤 기점으로 해서 2680선 코스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꾸준히 한번 오후장 흐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저희 준비했던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저출생 쪽입니다. 일단 뭐 정부에서 예산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내일 국정 브리핑이 있는데 거기서 뭐 4대 개혁부터 해서 저출생에 대한 대응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튀어오르긴 하거든요. 하나의 테마죠. 박근영 부장님, 오늘 뭐 다 잘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테마를 안고 어제부터 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 중에 종목 뽑아볼 수 있을까요? 종목이 대중 없어서 사실 아마 이 부분도 일정 매매로 아마 들어온 수급일 것 같아요. 내일 발표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땡기고 발표 나면 이제 팔고 이럴 것 같은데요. 약간의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은 발표는 했습니다. 전체 양립, 돌봄,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의 3대 항목과 관련 예산을 16조 1천억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2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제 19조 7천억까지 편성을 또 했다고 이야기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유아 휴직 급여 상한을 월 최대 150만에서 250만 원 확대한다 등등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을 위해서 비아파트 전세 물량 3만 가구 신규 공급 등등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력 검사를 정부 지원이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등등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글쎄요.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청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을 사실 올리기가 되게 힘들었고 다행히 이제 5월부터 지금 6월 정도까지인가요? 중간에 2분기에 조금 출산율이 좀 늘었대요. 약간 늘었는데 7월 들으면서 다시 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작년 대비 출산율이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다행인 것은 좀 더 빠지진 않는다 정도인데요. 워낙 출산율이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뭐 육아 휴급을 준다든지 뭐 지원금을 뭐 250만 원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출산율을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뭐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워낙 복잡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출산 정보 관련된 정책으로 해결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엄청난 돈을 정부 예산을 때려 부었지만은 주가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잠깐 반짝였다 다 내려가고 반짝였다 다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제 출산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일부 이제 교육주로 약간 들썩이기도 하고 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뭐 아가방 컴퍼니나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고 들썩였다 제자리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주로 굳이 따진다면 예를 들어 뭐 티니팡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실적이 네.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묶음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관련된 삼지엔터라든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숫자가 나오고 지금 극장판도 좀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실제 이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아동 관련 어떤 그런 쪽을 조금 더 공략해 보시는 게 좋고 단순하게 출산 관련 정책 때문에 뭐 주가들이 오른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진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라리 숫자 나오고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 추려보자 얘기해 주셨네요. 어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니핑 이야기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엔터 쪽이긴 한데 오늘은 뭐 하이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희진 어도 대표 이제 사내 이사직은 유지를 하지만 대표 이사직에서 이제 해임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올랐거든요. 오전장 대비해서는 오름폭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이준 대표님, 하이브 정도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급할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장 마감하고 이제 보통주 자사주에 대한 취득 결정 소식도 좀 같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와줬는데 네.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가 입장을 발표한 거와는 또 좀 다르게 민희진 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억울하다는 이런 기자 이제 그 이야기를 밝혔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피로도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엔터 쪽에 대한 피로도 좀 해소는 당장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또 레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작에 참여하는 거, 경영에 참여를 분리를 시켜서 그동안 멀티 레이블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긍정 측면들이 있었지만 이런 의견이 계속 또 맞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역시 엔터는 좀 피곤하다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60일선은 오늘 만약에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반전 흐름도 기대할 수는 있었지만 어제 시간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는 엔터는 투자자 분들로 하여금 기대적인 측면보다는 피로도적인 측면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주들 전반적인 오늘 흐름들이 그럼 같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약간 또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신데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의견 궁금해요. 엔터주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거든요. 낙폭 과대 매력 있잖아요. 이거 좀 사면 안 되나요? 네, 많이 빠져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 좀 전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인적 불안감이 개선 기대가 좀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번에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개인적으로 그 멀티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엔터 기획사들의 멀티플이
좀 하향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멀티 레이블의 한계를 보여주었고요. 그게 국내에서는 하이브가 워낙 이제 대장이었고 워낙 잘 했었던 회사죠. 근데 민희지 대표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게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붕괴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보완을 하겠죠.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뭐 대표이사직에서 좀 물러나게 된 부분들이 아직은 뭐 소송에 관련된 결과물이 좀 필요하고요. 서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실적들이 조금 다 미스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멀티플을 그대로 받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멀티플 하향 조정이 분명히 돼야 되는 국면에 따라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높게 형성됐던 멀티플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는 뭔가가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아질 겁니다. 올해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고 작년이 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에 대한 실적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가 좋아지니까 낙폭과대해서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고 하이브가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불안감에 대한 개선 효과를 뭔가 명확하게 보여질 때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요. 더군다나 하이브는 또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오면서 사실 좀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보이는데 하이브를 보면 며칠 동안 오른 다음에 오늘 갭상승하고 조금 눌림이 나오는 부분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기 이제 하이브가 이번에 아마 12 발행 관련된 건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은데 12 발행이 한 4천억 정도 꽤 큰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금리가 12 발행 금리가 표면 금리나 이런 것들이 제로 쿠폰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금리가 없이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고 대규모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환 가격이 CB가 전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전환 가격에 12 발행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발행이 성공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 또는 뭐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기존 금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기존 금리가 굉장히 높고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CB 발행 관련된 표면 금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이브가 상당히 좀 보여준다면 만약에 그렇게 발행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그래서 단기 반등, 그래서 하이브 중심으로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본다. 근데 이제 다만 SM 같이 일으킬 경우에는 아마 N화, 그러니까 SM은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화의 흐름들이 또 개별 기업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율 부분도 조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회복의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잘 챙겨봤네요. 저희 중반에 또 반도체 쪽도 얘기해봤었고요.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